수심 30m, 파도 15m, 태풍의 길목 그 한가운데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유럽 전역의 항공 기술자들은 비웃었고 국제항공안전기구는 보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급기야 독일의 40년 경력 항공 엔지니어가 이 미친 계획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됐죠. 하지만 그가 울릉도에서 본 건 상식을 무너뜨리는 기술력과 국민을 위한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 말한 그 일을 현실로 만든 걸까요?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EASA 유럽항공안전청으로부터 한국의 울릉공항 검토 요청서를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한국이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각종 프로젝트 검토 요청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엔 바다위 공항이라는 황당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만든다고? 동료들과 함께 첫 회의를 할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건 실패할 프로젝트, 무리한 계획, 그냥 보여주기용 개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제 머릿속엔 이미 또 하나의 한국식 무모한 도전이라는 프레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공항 건설을 검토하고 승인해 왔거든요. 특히 일본 간사이 공항 설계 검토에도 참여했었고 홍콩 책랩콕 공항 확장 프로젝트에도 관여했습니다. 이런 바다 위 공항이라는 발상 자체가 제게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기존 공항들은 모두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는데 울릉공항은 그 작은 섬에서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해서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어요. 특히 일본 항공업계의 권위자인 하라다 겐타로 교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아힘, 배도 아니고 활주로를 바다 위에. 정말 장난하는 건가?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도박이야. 파도 위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계획만 세우곤 하지. 하라다 교수는 회의실에서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이 공항 건설할 때도 우리는 10년 이상의 연구와 검증을 거쳤어. 그런데 한국은 작은 섬에서 무슨 기적을 부리겠다는 거야?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의 비웃는 듯한 어조에 회의실의 다른 유럽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쇼에 불과해. 실제로는 안전성 검토에서 탈락할 게 뻔하지 않나? 옆에 있던 독일 공항 설계 전문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보게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돌아오면 되겠어. 하라다 교수는 간사이 공항 건설 당시 제가 존경했던 멘토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에요. 제 경력이, 제 상식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이 이 프로젝트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한국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내심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전문성이 도전받는 기분이었달까요? 회의가 끝난 후 하라다 교수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요아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차피 기술적 검토에서 걸러질 프로젝트야. 그냥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해주면 돼. 그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 무모한 프로젝트를 막아야겠다고 말이죠. 검토 보고서에는 기술적 문제점과 안전성 우려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이미 제 나름의 판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여행은 그저 형식적인 검토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의 모든 가정을 뒤집어 버릴 줄은 말이에요. 한국의 연락관이 저를 맞이하면서
울릉도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울릉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맡겼을 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검토 출장에서는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둘러 설명하려 하는데 한국 측은 이상하게 여유로웠거든요. 마치 제가 직접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헬기를 타면서도 하라다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난하는 건가? 라는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보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헬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 그 위로 가끔씩 보이는 작은 섬들. 이런 곳에서 정말 공항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거칠어 보였고 날씨도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밀한 공사를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울릉도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가파른 산으로 뒤덮인 작고 험한 섬. 이게 바로 울릉도였습니다. 정말 척박하고 험난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뭔가 거대한 구조물들이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대형 선박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바다 위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라 수십 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저는 옆에 앉은 한국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케이슨입니다. 바다를 막는 구조물이죠. 저것들이 바로 공항의 기초가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바다를 막고 매립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구나. 하지만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더 낮게 비행하면서 저는 그 구조물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2만 톤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케이슨들이 정말로 바다 위에 떠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게 정말 떠 있다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육지에서 건설 장비를 옮기듯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그 위에서는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떠 있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GPS와 수중 위치 제어 시스템으로 10cm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10cm 오차라고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평범한 육지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말이죠.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무전기로 소통하고 크레인을 조작하고 이 모든 것이 마치 당연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케이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매립 공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각각의 케이슨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저 구조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현황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각 케이슨에는 GPS와 수중 추진기, 그리고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모든 케이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정말로 각 케이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로봇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어떤 공사 현장보다도 체계적이고 정밀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된 공사였다는 것을 말이죠. 헬기가 울릉도 본섬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라다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던 장난하는 건가?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가 20년간 쌓아온 상식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임시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단순한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과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기술적 검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활주로 길이, 안전성 기준, 기상 조건 등을 따져서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위의 케이슨들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인상적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라다 교수의 말처럼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쇼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벽에 붙은 것은 공항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기술적 자료나 설계도 대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장의 병원 기록지였습니다. 벽에 붙여진 자그마한 종이였는데 거기에는 심장마비 환자 이송 불가, 마이너스 풍랑주의보로 4일 대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날짜와 병명, 그리고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 결과란에는 짧게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박재훈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항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겪는 현실이죠. 저분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공항이 있었다면 박재훈 이사는 저를 임시로 만든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못 가서 목숨을 잃은 노인들의 이야기, 본토에 있는 대학교에 갈 수 없어서 꿈을 포기한 학생들의 이야기,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시험에 꼭 가야 했는데 풍랑 때문에 배와 헬기가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 학생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꿈을 포기했죠. 박재훈 이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던 공항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공항은 항상 효율성과 편의성의 문제였거든요. 더 많은 승객, 더 빠른 운송, 더 나은 수익성.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또 다른 자료에는 임산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울릉도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미리 본토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쁘면 그마저도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은 한 달 이상 따로 살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와 갓난아이를 보지 못한 채 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임산부의 사연이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포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모든 교통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울릉도에서 응급분만을 해야 했는데 의료진과 장비가 부족해서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무사했지만 그 가족은 몇 개월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행기를 위한 공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항이라는 것을 말이죠. 박재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육, 의료, 취업, 모든 것이 날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가했던 공항들은 모두 편의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운송을 위한 것들 말이죠. 하지만 울릉공항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생존권, 교육권, 의료권을 위한 것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울릉도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골목을 걷는 할아버지, 학교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
이들에게는 본토에서 30분이면 해결될 일들이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병원에 가는 것, 대학교에 가는 것, 취업 면접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날씨라는 변수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박재훈 이사가 한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공항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 기반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적 검토와 안전성 평가, 이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라다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던 정치적 쇼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필요에 의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제가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둘러본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바다 위 케이슨에서 작업하던 한 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거죠. 순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즉시 중단되고 곳곳에서 무전기 소리가 울려댔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케이슨 7번에서 작업자 쓰러짐.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는 바다 한복판이었거든요. 병원까지는 헬기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의 대응이 정말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응급 헬기 즉시 출동 요청. 환자 상태 확인하고 응급처치 시작. 착륙 지점 확보.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훈련해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응급 헬기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 빠른 속도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죠? 제가 물으니 옆에 있던 현장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24시간 대기 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헬기가 케이슨 위에 착륙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케이슨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정확하게 착륙했어요. 응급 의료진이 내려와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헬기에 태우는 과정도 매우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포항의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거기가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이에요. 헬기로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공항이 있다면 이런 응급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그전까지 저는 공항의 응급의료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그냥 사람들이 여행하거나 화물을 나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공항이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훈 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겨울이었다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져서 헬기가 뜰 수 없었다면,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환자를 3일간 섬에서 대기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서 본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박재훈 이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공항을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활주로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공항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 수치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시간과 30분, 이 차이가 때로는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거든요. 한국은 이 외딴 섬에서 당연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당연함,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당연함.
이런 당연함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 본청에서 급작스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기존 1200m에서 1500m로 연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공항에 취항할 예정인 항공기들을 고려하면 1200m로도 충분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불필요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항공기들은 모두 1200m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300m 연장은 과도한 투자입니다. 제 의견은 순수하게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 300m 연장하는 돈이면 우리 섬에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왜 그 돈을 낭비해야 하죠?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화려한 공항이 아니라 실용적인 공항입니다. 안전하게만 운항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과도한 투자를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서울에서 온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는 왜 더 길게 만들지 않았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교통부 담당자도 거들었습니다. 향후 더 큰 항공기가 취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투자해서 나중에 확장 공사를 하지 않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타당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도면을 다시 펼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200m로 충분하지만 안전 여유분을 고려하면 1500m가 더 안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300m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환경 파괴를 생각하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다음 날 현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의 말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여기는 유럽이나 미국과 다릅니다. 대체 공항이 없어요. 날씨가 나빠서 착륙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활주로가 조금이라도 길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울릉공항은 일반적인 공항과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공항들은 날씨가 나쁘면 인근 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지만 울릉공항은 그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면 안전 여유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200m로 충분하지만 울릉도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면 1500m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으로 병원이나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우리는 안전한 공항을 원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공항을 이용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주민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였지만 이곳에서는 그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00m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그러나 주민들의 진심을 담아서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울릉도에 머물면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공항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울릉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 공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6학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러 온 요아힘 밀러입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공항이 생기면 정말 서울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아이는 비행기 타본 적 없는데 무서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수한 질문들에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 아이가 조그맣게 다가와서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저는 그 자리에서 읽어봤습니다. 아이다운 둥근 손글씨로 적힌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 만드는 아저씨. 저는 김서연이에요. 우리 엄마가 자주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배 타고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안 다녀서 엄마가 더 아파져요. 비행기가 있으면 엄마랑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죠? 엄마가 아프면 정말 무서워요. 비행기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편지와 함께 그림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병원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울릉도에서 출발해서 큰 병원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엄마와 서연이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구나? 제가 물으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장이 아프다고 해요. 가끔 숨쉬기 힘들어 하세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배 타고 가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해요. 그 순간 저는 이 공항이 서연이 같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이에게는 엄마와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부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배멀미도 심하시고 오랜 시간 배에 있으면 상태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응급 상황이 있었는데 풍랑주의보 때문에 이틀을 기다려야 했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언제 완성되는지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서연이의 편지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편지를 드렸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희에게는 이 공항이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걱정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작고 둥근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어떤 설계도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문제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의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 아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 본토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아이들. 이 편지들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꿈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숫자나 통계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이야기와 꿈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은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날개였던 것입니다. 울릉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의 회의적인 시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공항 안전 세미나에서 울릉공항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제 오랜 동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라다 겐타로 교수도 참석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항공 전문가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릉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몇몇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또 한국 이야기네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라다 교수는 아예 뒤로 몸을 기대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만 톤짜리 케이슨들이 바다 위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GPS와 수중 추진 시스템으로 10cm 오차 범위 내에서 제어됩니다. 제가 설명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수심 30m 해저에 케이슨이 정확히 안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정밀도는 현재 유럽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제 말에 독일 전문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라다 교수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 성취에 불과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고 싶다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 말이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는 수치,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자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공항은 연간 승객 수나 경제적 수익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 사회의 생존권과 직결된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도전적이지만 인도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릉공항은 기술적으로 완벽하며 인도적으로 필수적이고 전략적으로 탁월합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회의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도주의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진짜 혁신 말입니다. 이건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라다 교수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발표 후 동료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요아힘, 내가 진짜를 봤구나. 우리가 틀렸어. 독일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동료는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공항 건설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라다 교수는 저를 따로 불러서 사과했습니다. 요아힘 미안하다. 나는 한국을 너무 편견으로 봤다. 이런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내가 부끄럽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울릉도에서 받은 서연이의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받은 편지였는데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 선생님, 우리 섬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랑 무서워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였고 기술과 인간애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하는데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유럽에 제대로 알릴 수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EASA 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아힘, 이 보고서를 국제항공기구에 제출하겠네. 정말 좋은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주세요.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하라다 교수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요아힘, 내가 완전히 틀렸다. 이런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내가 부끄럽다. 한국을 너무 편견으로 봤어.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울릉공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후 공사가 더욱 빨라졌다고 하더군요. 케이슨 설치 작업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때 현장에서 본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몇 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릉공항에 첫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거였어요.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항공기가 울릉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모습이었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바다 위에 만들어진 활주로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모습.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장난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영상 댓글을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바다에 공항을 지었네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댓글들이 끝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1년 후 박재훈 이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울릉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후송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어요. 아이들도 육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전기 운항이 가능해져서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크게 늘었고 응급의료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서연이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적 검토를 넘어서 한 지역 사회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연이의 근황도 궁금해서 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는 정말로 항공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밀러 선생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도 가끔 울릉공항 영상을 봅니다. 바다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공항은 땅 위가 아니라 의지 위에 세워졌다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굳은 의지와 꺾이지 않는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나중에 저에게 한 말이 맞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야. 기술적으로는 물론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기술과 신념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어요. 작은 섬의 절실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온 나라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67세의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거든요. 기술자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끔 제 손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본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단다. 바다 위에 공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준 나라 말이야. 손자들은 신기해하면서 울릉공항 영상을 찾아보곤 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상을 놀라게 할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이죠. 울릉공항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기술과 신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만나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서연이가 언젠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서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국은 여전히 세상에 희망을 주는 나라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울릉도에서 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